청취자 여러분, 1993년 인도 뭄바이의 한 바닷가를 수색 중엔 형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수상한 덩어리들을 건져 올리는데 겉보기엔 그저 크고 새까만 비누더미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비누일 리가 없죠. 네, 감식을 해보니까 그 검은 비누의 정체가 무려 1250kg에 달하는 군용 고성능 폭약 RDX였습니다. 아, 1250kg이요? 네, 도시의 여러 구역을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양이죠. 그렇죠. 엄청난 파괴력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금이나 은을 몰래 들여오던 동네 밀수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군대나 다름없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그 단순한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괴물로 변이하는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 몇 명을 잡고 끝나는 사건 파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시아 지역의 국제 분쟁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그리고 또 아시아 정치와 안보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뭄바이의 지난 30년을 아주 치밀하게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경제 수도 뭄바이가 어떻게 글로벌 테러리즘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는지 추적할 텐데요. 종교적 갈등이나 정치적 이념 논쟁은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사건 현장의 팩트, 치열했던 수사의 이면,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난 사법 시스템의 한계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가 꽤 방대하죠. 1993년의 연쇄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을 노린 2003년과 2006년 사건,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2008년의 5.11 테러, 마지막으로 2011년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히 연도별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수사망이 조여올 때마다 테러 집단이 어떻게 전술을 진화시켰는지 그 인과관계를 따라가 볼 텐데요. 시작은 1993년 3월 12일, 일명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그날 오후 1시 33분부터 불과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뭄바이 증권거래소나 에어인디아 빌딩 같은 도시 심장부 12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57명이 사망했죠.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RDX가 사용된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 수사당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했을까요? 문발 경찰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또 우연한 단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폭발 당일에 워릴리 지역에 버려진 마루티라는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됐거든요. 아, 그 유명한 마루티 승용차군요. 네, 라켓시 마리아 당시 부국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차를 수색했는데 그 안에서 AK-56 소총 7정이랑 수류탄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차에서요. 네,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를 추적해보니까 루비나 메몬이라는 여성의 소유였어요. 그녀는 당시 뭄바이 뒷골목의 거물 중 하나였던 타이거 메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자동차 한 대가 실마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민부라와 타네 인근 등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고를 찾아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해저의 그 검은 비누, 그 RDX도 이때 회수한 거고요. 그런데 압수된 RDX만 2,300kg이 넘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규모죠. 수사 결과 다우드 이브라임이라는 마피아 보스가 이끄는 D컴퍼니라는 밀수 조직이 개입된 걸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평범한 범죄 조직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군사작전 같은 테러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들은 사실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금괴나 전자제품을 밀수입하던 해안가 루트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아, 밀수 루트를 테러 무기 반입에 그대로 썼다는 거군요. 네, 당시 해안경비대나 세관 직원들은 이미 이 밀수꾼들의 뇌물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던 그 부패한 관행의 통로로 금괴 대신 RDX와 돌격소총이 들어온 겁니다. 와, 부패라는 일상적인 구멍이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진 완벽한 사례네요. 이는 마치 단순한 마피아 조직이 하루아침에 중무장한 준군사 조직으로 돌변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수사당국이 단순 범죄와 국가 안보 위협 사이의 경계를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해외 적대 세력이 폭약과 훈련을 지원하면서 그냥 동네 마피아가 하루아침에 초고가적 테러 조직의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린 거죠. 1993년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요. 2006년 특별법원에서 무려 1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자금 조달을 맡았던 야쿤 메모는 2015년에 사형까지 당했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이 정도면 경찰과 검찰이 꽤 성공적인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잡힌 100명은 대부분 폭탄을 운반하거나 차량을 주차한 행동대원들, 다시 말해 꼬리에 불과했어요. 핵심 주동자들은 빠져나갔다는 거군요. 네, 정작 테러를 기획하고 뇌관을 설계한 마스터마인드들, 예컨대 다우드 이브라임이나 타이거 메몬 같은 자들은 테러 직전에 이미 두바이나 파키스탄 등지로 도피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 안에 갇힌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국경 밖으로 도망친 그 머리를 칠 수 없었던 겁니다. 꼬리만 자르고 머리를 놓쳤다. 결국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1993년의 충격 이후에 인도 정부가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대형 폭발물 반입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해졌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사실 이건 테러 세력에게 진화를 강제한 꼴이 되었습니다. 배로 엄청난 폭약을 들여올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은 전술을 바꿉니다. 더 작고 더 일상적이며 더 치명적인 곳으로 파고든 거죠. 그게 바로 2003년과 2006년의 대중교통 테러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면 일단 폭발물의 크기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줄어들면 살상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밀집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아주 좁은 공간을 노린 겁니다. 2003년에는 택시 트렁크에 폭탄을 실어서 사람이 붐비는 시장과 관광지에서 터뜨렸고요. 네, 52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2006년 7월에는 뭄바이의 교외선 열차를 노렸습니다. 퇴근 시간대 꽉 찬 열차 7곳에서 단 11분 만에 연쇄 폭발이 일어났어요. 2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2006년 열차 테러의 수사 기록을 보면 수법이 정말 교활합니다. RDX와 질산암모늄을 섞은 폭약을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압력솥에 담았거든요. 압력솥이요? 정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악랄한 선택이죠. 네, 그리고 일반 승객처럼 위장해서 처치게이트역에서 열차 짐칸에 올려두고는 유유히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기에 해외 테러 조직과 인도의 자생적 극단주의 학생 모임이 결탁한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용의자를 잡아들여서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게 했죠. 네, 초기에는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인도 사법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건 발생 거의 20년이 지난 2025년 7월, 뭄바이 고등법원이 이 12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이 아주 뼈아픕니다. 법원이 검찰을 향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아주 못을 박았죠. 대법원이 직후에 효력을 유예하긴 했지만 수사 과정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2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건가요? 경찰이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넣었다는 뜻입니까? 대형 테러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내라는 그 압박이 어마어마하죠. 2006년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피의자들의 자백에 과도하게 의존했어요. 자백이요? 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 자백들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폭발물이 만들어져서 열차에 실리기까지의 그 증거의 연쇄를 과학적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증거 능력을 상실한 거군요. 설상가상으로 2008년에 다른 테러 단체가 나서서 2006년 열차 테러는 우리가 한 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서 초기 수사의 신뢰성은 완전히 붕괴해버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나서 검찰의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건 결국 초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압박에 밀려 성급하게 실적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범인은 놓치고 억울한 희생양만 만들었거나 진범을 잡아놓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서 풀어주게 된 셈이죠. 어느 쪽이든 수사당국으로서는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틈타서 뭄바이는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이전까지의 테러가 압력솥이나 택시에 폭탄을 몰래 설치하고 도망가는 익명성의 범죄였다면 2008년의 테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전면전이었죠. 맞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중무장 괴한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전면전, 이른바 시가전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전 세계를 생중계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26.11 테러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단 10명의 무장 괴한이 뭄바이의 상징인 타지마헬 호텔과 기차역 등을 60시간 동안 점거하고 166명을 살해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최신 기술을 얼마나 소름 돋게 활용했는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종이지도 대신에 구글 어스와 GPS를 썼습니다. 네, 첨단 장비로 무장했죠. 그리고 인터넷 전화, VoIP를 통해서 국경 너머 파키스탄에 있는 지휘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 기술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파키스탄의 은신처에 앉아있는 마스터마인드들이 뭄바이 시내를 배경으로 실시간 원격 조종 비디오 게임을 한 것과 같습니다. 원격 조종 비디오 게임이요. 정말 적절하고 무서운 비유네요. 지휘부는 TV 생중계를 보면서 이어피스를 통해 테러범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지금 경찰이 어느 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지를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요. 물리적인 저지선은 뭄바이에 처져 있었지만 두뇌는 국경 너머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인도의 낡은 대테러 전술이 이 첨단화된 하이브리드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건 막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있었습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그해 10월에 미국 정보당국이 뭄바이의 호텔 등을 노린 해상 테러 징후가 있다고 인도에 경고를 했거든요. 때문입니다. 인도 해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뭄바이 지역 경찰이 각자 정보는 수집을 하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퍼즐을 맞추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겁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된 거군요. 네, 미국의 경보가 전달되긴 했지만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현장 부서까지 위기감이 전파되지 못한 채 그냥 서랍 속에서 잠들어 버린 거죠. 정보의 실패, 그리고 시스템의 참사네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이전 테러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수사적 전환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0명의 테러범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지말 카사부의 생포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이 생포 작전을 범죄 수사 역사의 판도를 바꾼 그 스모킹 건이라고 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자살 테러리스트를 살려서 법정에 세웠다는 건 테러의 익명성을 벗겨내고 그 배후의 지휘 계통을 해부할 수 있는 최초의 열쇠를 얻어낸 거니까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투카람 옴블레라는 뭄바이 경찰이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카사부를 붙잡았잖아요. 네, 목숨을 건 영웅적인 행동이었죠. 이전 폭탄 테러들의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익명성이었습니다. 폭탄은 터지고 나면 흔적만 남지만 살아있는 범인은 스스로 말을 하거든요. 카사부의 자백은 인도 당국이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절세가 됐습니다. 인도 수사당국과 미국 FBI가 전례 없는 공조 수사를 벌였죠. 카사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용한 GPS 좌표, 위성전화 통화 기록 같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죠. 이 증거들이 향한 곳은 명확했습니다. 범인들이 타고 온 보트의 엔진 구매 기록부터 훈련 캠프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라슈카르의 타이바라는 특정 조직과 그 배후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전처럼 심증이나 억지 자백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물증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카사부는 살인과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등 86개 혐의로 2010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2012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사부 한 명을 처벌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러를 기획한 하피즈 사이드나 미국 출신의 정찰 요원 데이비드 헤들리 같은 핵심 인물들을 특정해서 국제적인 기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2006일 테러의 충격은 인도의 국가 안보 구조를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뚫렸다는 반성 아래 미국 FBI를 모델로 한 국가수사국, 즉 NIA라는 강력한 중앙 대테러 전담 기구를 창설하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겁니다. 대테러 특별법인 불법활동 방지법도 대폭 강화해서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줬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쯤 되면 뭄바이는 드디어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났을까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첨단 장비까지 도입했으니
이제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가는 제도를 만들고 방벽을 높였지만 테러는 언제나 그 방벽의 틈새를 찾아 또다시 진화했거든요. 2011년 7월 13일 뭄바이에서 또다시 3건의 급조 폭발물 연쇄 테러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보기관이 신설됐는데도 어떻게 2011년에 또 뚫릴 수 있었던 겁니까? 이는 테러 조직이 국가 안보 시스템의 진화 속도보다 항상 반발짝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맞습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의 감시망 아래로 더 깊숙이 잠수해버린 겁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처럼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인원이 넘어오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생적 테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도의 철저한 국경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엔 철저히 점조직화된 국내의 자생적 테러셀들을 이용했습니다. 돈의 흐름도 기가 막힙니다. 은행이나 공식 금융망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죠? 하왈라라는 전통적인 지하 환치기 수법을 써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수사국이라도 시장 통해서 현금으로 오가는 지하 자금과 인터넷으로 세뇌된 이웃집 청년을 미리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이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993년의 낡은 밀수 루트에서 시작된 뭄바이의 비극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추적했습니다. 네, 그 흐름이 아직 뚜렷했죠. 해안 단속이 심해지자 테러리스트들은 폭탄의 크기를 줄여 2006년 대중교통으로 숨어들었고 낡은 수사망의 허점을 비웃듯 2008년에는 첨단 통신 기술로 무장한 원격 조종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고도화된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금융망과 점조직으로 또 형태를 바꿨고요. 이는 마치 백신이 개발될 때마다 구조를 바꾸며 살아남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의 인프라와 기술의 발전을 자신의 무기로 흡수하는 기생적인 유기체입니다. 국제 무역 루트, 대중교통망, 구글 어스나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기술까지 그 현대 도시를 번영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도구들이 테러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석한 방대한 수사 기록과 판결문들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은 인터넷과 암호화폐, 지하 금융을 이용해 국경의 의미를 지워버린 채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여전히 엄격한 국경과 관할권이라는 물리적 선 안에 갇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형태를 바꾸는 괴물을 과연 구시대의 사법체계와 국경선 안에 갇힌 법의 잣대만으로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뼈아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도화되는 범죄의 혁신 속도 앞에 우리의 사법 정의는 여전히 구시대의 룰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